그냥 집에 계시지? 왜 이런 꼴로 찾아오세요? 이웃들 보는데 쪽팔리게. 며느리는 질색하며 제 손에 들린 보따리를 빼앗듯 받아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끗하게 차려입은 아들 내외와 명절 음식을 싸들고 온 제 초라한 행색의 거리를 똑똑히 실감해야 했습니다. 아들은 한술 더 떠 제 어깨를 돌려세우며 말했습니다. 사람들 눈도 있는데 창피하니까 그만 가세요. 제가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그들의 세상에서 저는 숨겨야 할 수치였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제 가슴에 꽂힌 쪽팔린다, 창피하다는 말은 40년 모자의 연을 끊어내는 칼이 되었습니다. 이바구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놀라운 인생 사연들을 누구보다 먼저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차가운 복도에 홀로 남겨진 저는 한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이웃집 아이가 웃으며 뛰어나오는 소리가 아득하게만 들려왔습니다. 방금 전까지 아들을 볼 생각에 부풀었던 마음이 터져버린 풍선처럼 남루하게 쪼그라들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 감각조차 무뎌졌습니다. 들고 온 보따리 중 미처 빼앗기지 않은 작은 꾸러미 하나가 제 발치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아들이 가장 좋아하던 약과였습니다. 그것을 싸면서 밤새 우리 아들이 맛있게 먹겠지 되뇌었던 제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멍하니 서 있는데 닫혔던 현관문이 다시 살짝 열렸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고개를 들자 며느리가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그녀는 화들짝 놀라며 경멸의 눈빛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안 가시고 뭐 하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미안함도 존중도 없었습니다. 저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무슨 표정을 지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차며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는 짧은 시간 동안 그녀는 단 한 번도 저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복도에 세워진 낡은 가구 취급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아파트 단지를 벗어났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빛나는 단지 입구를 나서자 어둠이 저를 집어삼키는 것 같았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버스 정류장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밤 공기가 서늘하게 살갗을 파고들었습니다. 며칠 전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래, 민준아. 추석인데 얼굴 한번 봐야지. 수화기 넘어 아들의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아, 예. 근데 저희 이번에 장인어른 댁에 먼저 가봐야 해서요. 시간 되면 저녁 때 잠깐 들르든지 할게요. 시간 되면 들른다는 말이 서운했지만 바쁜 아들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사돈댁에 먼저 가는 것도 당연하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래도 어미 된 마음에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 하나라도 더 챙겨 먹이고 싶었습니다. 시장이란 시장은 다 돌아다니며 가장 좋은 재료를 골랐습니다. 허리 펼 시간도 없이 이틀 밤낮으로 전부치고 나무를 볶고 갈비를 재웠습니다. 기름 냄새에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아들이 맛있게 먹을 생각을 하면 피곤함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성껏 만든 음식들이 담긴 보따리가 아들 내외에겐 그저 냄새나는 것이었고 저는 쪽팔리는 존재였을 뿐입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닦아낼 힘도 없었습니다. 정류장 가로등 불빛 아래 제 그림자가 처량하게 일렁였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저는 제 인생을 오롯이 아들 민준에게 바쳤습니다. 남들 다 하는 외식 한 번 제대로 못하고 저를 위한 옷 한 벌 사는 것이 사치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식당 허드렛 일부터 공사장 잡부까지 돈이 되는 일이라면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굳은 살이 박인 손으로 아들의 학비를 벌었고 갈라진 발뒤꿈치로 아들의 미래를 향해 걸었습니다. 민준이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뻤습니다.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다 코피를 쏟으면서도 아들 앞에서는 한 번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번듯한 회사에 취직하고 어여쁜 며느리감을 데려왔을 때 저는 이제야 고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만의 착각이었습니다. 결혼 후 아들은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오던 전화가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었고 나중에는 제가 먼저 걸지 않으면 소식조차 듣기 힘들어졌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살뜰히 챙기는 듯 했지만 그녀의 미소 뒤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이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무심코 던지는 말들 속에는 저의 가난과 무지를 비웃는 가시가 숨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옷은 어디서 사셨어요? 색깔이 좀 촌스럽네요. 요즘 누가 그런 반찬을 먹어요. 백화점 가면 깔끔하게 다 파는데. 그럴 때마다 민준이는 아내를 말리기는커녕 못 들은 척 외면하거나 오히려 동조했습니다. 제 가슴에 박히는 대못들이 점점 늘어났지만 저는 아들의 가정을 지켜주고 싶어 애써 웃어넘겼습니다. 어미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희생으로 아들이 행복할 수만 있다면 어떤 수모라도 견딜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의 침묵과 인내가 아들 내외의 오만함을 키웠다는 것을, 저의 희생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게 만들었다는 것을. 정류장 의자에 앉아 한참을 울고 나니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슬픔이 있던 자리에 차가운 분노가 들어찼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창밖으로 명절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웃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와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낡은 다세대 주택의 반지하, 제 집으로 들어서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저를 맞았습니다. 며느리가 질색하던 바로 그 냄새였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익숙한 공간이 오늘따라 지독한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흑백 사진 속에서 젊은 남편이 민준이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죽기 전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달라고. 저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이것이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어미의 가슴에 칼을 꽂는 괴물을 키워낸 것입니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저들에게 저는 이미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죽은 듯이 살아줘야 하는 걸까? 아니,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제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한 채 이 억울함을 가슴에 묻고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차가운 방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들과 며느리의 경멸에 찬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쪽팔리게 창피하니까 그들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럴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빠져나가기를 반복하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거대한 공허함만이 남았습니다. 제 심장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 텅 빈 자리에서 아주 작고 차가운 불씨 하나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슬픔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지독한 무언가였습니다. 동트기 전에 푸르스름한 어둠이 반지하 방의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저는 삐걱거리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의 마디마디가 비명을 지르는 듯 했지만 어제 현관문 앞에서 심장이 쪼개지는 것 같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 무언가가 죽어버린 듯 세상은 고요하고 감각은 무뎠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벽의 곰팡이 자국도 낡은 장롱의 나무 냄새도 그 어느 것 하나 익숙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남의 집에 와 있는 이방인 같았습니다. 습관처럼 부엌으로가 밥솥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밥을 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먹이기 위해, 특히 아들 민준의 입에 밥 한 숟갈 더 넣어주기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밥솥 뚜껑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힘없이 닫았습니다. 텅 빈 솥에서 나는 공허한 소리가 제 마음을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그때 머리맡에 두었던 낡은 휴대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아들 민준이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혹시나 하는 기대를 품었습니다. 어젯밤 내내 저를 지옥으로 밀어넣었던 아들이지만 혹시라도 술이 깨고 정신을 차려 사죄의 연락을 한 것이 아닐까?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어제는 저도 너무 경황이 없어서 그랬어요. 와이프한테도 제가 잘 말해둘게요. 다음에 맛있는 거 사들고 찾아뵐게요. 계좌번호 보내세요. 용돈 보내드릴게요. 사죄가 아니었습니다. 변명이자 통보였고 돈으로 모든 것을 무마하려는 오만한 처사였습니다. 쪽팔리게 창피하니까 라는 말보다 이 무심한 메시지가 제게 더 큰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녀석에게 저는 더 이상 마음을 나눠야 할 어머니가 아니라 그저 한 달에 한 번 용돈으로 해결해야 할 귀찮은 부양 의무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폰 주소록을 열어 내 아들이라고 저장된 번호를 찾아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번호를 처음 저장하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아들이 처음으로 제게 월급을 타서 내복을 사주며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언제든 전화하라며 직접 저장해 주었던 번호였습니다. 그때의 아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저는 눈을 질끈 감고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연락처를 삭제하시겠습니까? 하는 차가운 물음이 화면에 떴습니다.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제 손으로 아들과의 마지막 연결고리를 끊어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서 아들의 이름과 번호가 사라지는 순간 눈물 대신 마른 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곳곳에 아들의 흔적이 배어 있었습니다. 벽에 붙여놓은 아들의 대학 졸업사진, 장롱 위에 놓인 아들의 어릴 적 베네저고리 상자, 책상 위에 세워진 며느리와 함께 찍은 결혼사진. 한때는 제 삶의 이유이자 자랑이었던 것들이 이제는 제 심장을 찌르는 가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말없이 졸업사진을 떼어냈습니다. 사진 속 아들은 학사모를 쓰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나 낯설고 징그러워 저는 사진을 뒤집어 방구석에 던져버렸습니다. 먼지 쌓인 베네저고리 상자를 열었습니다. 꼬물거리던 작은 발로 제 가슴을 뻥뻥 차던 아기의 감촉이 아직도 생생한데 그 아기는 이제 세상에 없었습니다. 상자 뚜껑을 닫고 장롱 가장 깊숙한 곳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혼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값비싼 턱시도와 드레스를 입고 행복하게 웃고 있는 아들 내외. 그리고 그들 옆에서 어색하게 웃고 있던 제 자신의 모습. 며느리는 사진을 찍을 때 제게 말했었습니다. 어머니, 옷이 그게 뭐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한 벌 사드리는 건데. 그땐 그저 철없는 소리라 여겼지만 이제와 생각하니 모든 것이 저를 향한 경고였습니다. 저는 사진에서 제 모습이 나온 부분만 조심스럽게 오려내고 아들 내외의 사진은
액자에서 빼내 잘게 찢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제 손으로 제 존재를 그들의 인생에서 도려낸 것입니다. 방 안의 모든 흔적을 지우고 나니 제 마음도 텅 비어버린 듯 했습니다.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저는 집 밖으로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없었습니다. 그저 발길 닿는 대로 걸었습니다. 시장 골목을 지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놀이터를 지나고 젊은 연인들이 팔짱을 끼고 걷는 거리를 지났습니다. 모든 평범한 일상이 제게는 닿을 수 없는 먼 나라의 풍경처럼 보였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낡은 다리 위에 서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흐린 강물이 소리 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 강물에 제 고단한 삶을 던져버리면 이 모든 고통이 끝날 수 있을까? 어리석은 생각이 잠시 머리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대로 죽는 것은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제 인생을 짓밟은 그들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벌은 보란 듯이 살아남아 그들의 죄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톡톡 쳤습니다. 돌아보니 시장에서 나물 장사를 하는 최 씨 할머니였습니다. 아니, 순자 동생. 여기서 뭐해? 안색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묻는 그녀에게 저는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희미하게 웃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최 씨 할머니는 제 손을 덥석 잡으며 말했습니다. 명절은 잘 보냈어? 자식들이 용돈은 두둑이 줬나? 악에 없는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저는 급히 손을 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요. 저 바빠서 이만. 도망치듯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을 만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동정도 무심한 안부도 모두 저를 괴롭게 할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닫고 빗장을 걸었습니다. 세상과 저를 단절시키는 저만의 벽을 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누구의 전화도 받지 않았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며칠을 먹지도 자지도 않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저는 낡은 앨범을 꺼내 들었습니다. 민준이가 태어나기 전 남편과 단둘이 찍었던 사진들이었습니다. 가난했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하게 웃고 있는 젊은 날의 제 모습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아들을 키워내느라 저는 저 자신을 완전히 잊고 살았습니다. 사진 속의 젊은 순자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제라도 저 여자의 인생을 되찾아 주겠다고. 더 이상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가 아닌 오롯이 나로 살아가겠다고. 그것은 슬픔과 분노를 넘어선 차갑고 단단한 결심이었습니다. 평생의 희생이 짓밟힌 것에 대한 회한은 이제 그 희생의 대가를 반드시 받아내겠다는 도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앨범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전보다 훨씬 차갑게 느껴졌지만 더 이상 춥지는 않았습니다. 제 심장에 타오르기 시작한 불꽃이 제 온몸을 데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행동뿐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제 자신을 깨워 세상 밖으로 나갈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이 저를 버린 것이 아니라 제가 세상을 버린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제 작은 반지하 방은 외부와 완벽히 차단된 섬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전화벨 소리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일도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가슴 졸이는 일도 없었습니다. 저는 제 손으로 세상과의 모든 연결고리를 끊어냈습니다. 처음 며칠은 아들 민준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쌓였지만 이내 그것마저 뜸해졌습니다. 제 침묵이 그들에게는 해방의 신호였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오롯이 저 자신에게 집중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한 밥이 아닌 저를 위한 밥을 지었습니다. 쌀을 씻고 밥물이 끓어오르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별것 아닌 그 행위가 잃어버렸던 제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신성한 의식처럼 느껴졌습니다. 밥 한 그릇을 천천히 비워내며 저는 제 안에 새로운 에너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텅 비었던 제 마음에 단단한 흙이 채워지고 뿌리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저의 세상이 멈춘 동안 아들 내외의 세상은 더 화려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의 반짝이는 샹들리에 아래 민주는 값비싼 와인을 따르며 아내 지영에게 건넸습니다. 자기야, 이번 프로젝트 승진 확실하겠지? 지영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와인잔을 받았습니다. 당연하지. 당신 능력을 누가 따라와. 아, 근데 어머님은 연락 없으셔? 일주일이 다 돼가는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아닌 미묘한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주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스테이크를 썰며 대답했습니다. 삐치신 거지 뭐. 며칠 저러다 마실 거야. 오히려 잘 됐어. 한동안은 귀찮게 안 하시겠지. 자꾸 찾아오시는 것도 부담이었는데. 하긴 우리 수준에 맞춰달라고 매번 말씀드리기도 좀 그렇잖아. 자기 말이 맞아. 가끔 용돈이나 두둑이 보내드리면 되는 거지.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값비싼 식기들과 어우러져 경쾌하게 울렸지만 그 속에는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자들의 추악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이미 과거의 유물이자 자신들의 성공 가도에 거치적거리는 장애물일 뿐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그들은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지영은 최신상 명품 가방을 둘러보며 민준의 팔짱을 꼈습니다. 자기, 나 이거 어때? 이번에 새로 나온 건데 내 친구들도 아직 아무도 없는 거야. 민준은 아내의 애교에 지갑을 여는 것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가방을 결제하며 그는 자신의 성공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제 굳은 살 박인 손으로 벌어다 준 학비는 까맣게 잊은 채 모든 것을 자신의 힘으로 이뤄냈다는 오만한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시각 저는 낡은 재봉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민준이를 키우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하던 시절 밤에는 옷수선 부업으로 푼돈을 벌었습니다. 그때 사용하던 낡은 재봉틀이었습니다. 먼지를 닦아내고 기름을 치자 다행히 삐걱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낡은 옷가지들을 꺼내 저 자신을 위한 옷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몸에 꼭 맞는 저만을 위한 옷을 제 손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재봉틀의 규칙적인 소리가 제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의 회장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박진수 회장은 두꺼운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과 굳게 닫힌 입술은 수많은 위기를 겪으며 기업을 이끌어온 자의 관록을 보여주었습니다. 박 회장은 국내 재계에서 입지전적인 인물로 통했지만 그에게는 남모르는 아픔과 지켜야 할 의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수십 년 전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친구와의 약속이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차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김민준 부장이 올린 프로젝트 기획안입니다. 박 회장은 김민준이라는 이름에 잠시 서류에서 눈을 뗐습니다. 민준은 박 회장이 특별히 아끼는 인재였습니다. 똑똑하고 일 처리가 빨랐으며 무엇보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수성가했다는 점이
박 회장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는 민준을 볼 때마다 가난했지만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던 옛 친구를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래, 그 친구 요즘도 잘하고 있나? 네, 회장님. 이번 프로젝트도 아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들 김 부장이 최연소 상무가 될 거라고들 합니다. 박 회장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문득 한 가지 의문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그 친구 어머니는 잘 계신가? 내가 명절 때 선물이라도 보내라고 했을 텐데. 비서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아, 그게 김 부장 말로는 어머니께서 시골에 계셔서 번거롭다며 사양하셨다고 합니다. 시골? 박 회장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가 알기로 친구의 아내는 남편이 죽은 후에도 홀로 서울에 남아 억척같이 아들을 키워냈습니다. 한 번도 서울을 떠난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지만 박 회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획안에 서명을 하며 나지막이 혼잣말을 할 뿐이었습니다. 순자 씨, 그 양반도 참 고생 많았지. 민준이 저렇게 키워내느라. 박 회장은 책상 서랍을 열어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그와 민준의 아버지가 어깨동무를 하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친구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박 회장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는 친구의 아들인 민준을 성공시키는 것이 친구에게 진 빚을 갚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제가 세상과 단절된 채 열흘을 보냈을 때 문 밖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계세요? 저는 제 봉투를 멈추고 현관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을 열자 옆집 아주머니가 서류 봉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아이고, 안에 계셨네. 아무리 두드려도 대답이 없어서 큰일이라도 난 줄 알았잖아요. 이거 동네 재개발 관련해서 주민동의서 받으러 왔어요. 재개발이요? 저는 뜻밖의 소식에 되물었습니다. 저희 동네는 수십 년 동안 개발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서울에 몇 남지 않은 낡은 동네였습니다. 집주인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글쎄 말이야. 우리 동네가 이번에 특별개발 구역으로 지정됐다지 뭐야. 보상금도 꽤 많이 나온다던데 다들 난리가 났어. 집주인이 내민 서류에는 제가 이해하기 힘든 말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제가 평생 살아온 이 낡고 초라한 반지하 집이 이제 곧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생각지도 못한 큰돈이 쥐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집주인이 돌아가고 저는 서류를 든 채 방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돈. 평생 돈 때문에 허리가 휘었고 돈 때문에 자존심을 버려야 했고 결국 돈 때문에 자식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제게 돈이 생긴다니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것은 신의 선물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시험일까요? 재개발 동의서가 놓인 낡은 밥상 앞에 앉아 저는 수십 년 전의 과거를 더듬고 있었습니다. 제 손으로 정성껏 수선한 옷을 입고 굳은 살이 박인 손으로 동의서의 글자들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 제게 가져다 줄 돈의 무게는 곧 제가 아들에게 쏟아부었던 희생의 무게와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의 시작점에는 지금은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는 박진수 회장과 제 남편의 질긴 인연이 있었습니다. 시간은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민준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지만 현실의 벽은 높고 차가웠습니다. 번번이 면접에서 낙방하는 아들을 보며 제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어깨가 축 처진 채 방으로 들어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제 무능함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유능했더라면, 죽은 그이가 살아있었더라면 하는 부질없는 생각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날도 민준이는 최종 면접에서 떨어졌다는 소식을 전하고는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문 너머로 아들의 낮은 흐느낌이 들려왔습니다. 어미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에 저는 남편의 낡은 유품 상자를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남편의 손때가 묻은 낡은 책들과 옷가지들을 어루만지다 상자 맨 밑에 깔려있던 낡은 편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과 접힌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남편과 그 옆에 서서 어색하게 웃고 있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군복 차림이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는 남편이 그 청년에게 쓴 것이었습니다. 진수야, 나중에 내가 혹시 잘못되거든 다른 건 몰라도 내 처자식은 내가 꼭 좀 돌봐다오. 염치 없는 부탁인 줄 알지만 내가 믿을 사람은 너밖에 없다. 편지 밑에는 박진수라는 이름과 함께 당시에는 작았지만 지금은 대기업이 된 그의 회사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기억해냈습니다. 남편이 군대에서 목숨을 구해준 동기가 있다던 이야기. 그 동기가 사업을 해서 크게 성공했다던 이야기. 하지만 남편은 단 한 번도 그를 찾아가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가족을 지키는 것이 사나이의 도리라고 믿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밤새 그 편지와 사진을 손에 쥐고 고민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남편의 이름을 팔아 그의 친구에게 아들의 장례를 부탁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남편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는 아닐까? 하지만 방문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절망적인 한숨소리는 제게 그런 고민을 할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어미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지옥불에도 뛰어드는 법입니다. 저는 자존심도 체면도 모두 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제 옷 중에 가장 깨끗한 옷을 골라 입고 편지와 사진을 품에 넣은 채 무작정 박진수 회장의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수십 층짜리 거대한 빌딩 앞에서 저는 한없이 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이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로비 안내 데스크에 박진수 회장님을 뵙고 싶다고 말하자 직원은 저의 초라한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예약 없이는 절대 만나실 수 없습니다.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품속에서 낡은 사진을 꺼내 보이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이 사진을 회장님께 전해주시면 안 될까요? 고 정영철 씨의 아내라고 꼭 좀 전해주세요. 직원은 마지못해 사진을 받아들고는 비서실로 연락했습니다. 잠시 후 비서 한 명이 내려와 저를 중간층에 있는 작은 접견실로 안내했습니다. 차가운 가죽 소파에 앉아 기다리는 시간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과연 그가 저를 만나줄까? 만나준다고 한들 제 부탁을 들어줄까? 온갖 불안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헤집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접견실 문이 열리고 중후한 멋이 흐르는 박진수 회장이 들어섰습니다. 그는 제 손에 들린 편지를 보고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영철이 형님 아내분 되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 회장은 제게 다가와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힘이 넘쳤습니다. 맙소사, 제가 형님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형수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제가 진작 찾아뵀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박 회장은 진심으로 저를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는 저를 자신의 집무실로 데려가 지난 세월의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죽고 홀로 민준이를 키우며 살아온 고된 세월을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이곳에 온 이유를 어렵게 꺼냈습니다. 회장님, 염치 없는 부탁인 줄 압니다. 하지만 제 아들 민준이가 대학을 졸업하고도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해서 회장님 회사에서 일할 기회라도 한번 주시면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의 앞에 무릎이라도 꿇을 심정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던 박 회장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제 부탁이 너무 과했나 싶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침묵이 흐른 뒤 박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일어나십시오. 영철이 형님 아들이라면 제 아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떻게 모른 척 하겠습니까? 그리고는 비서를 불러 당장 인사팀에 연락해 민준의 이력서를 받아보라고 지시했습니다.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되 반드시 채용될 수 있도록 하라는 암묵적인 지시였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박 회장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이건 제가 형수님께 드리는 시혜가 아닙니다. 제가 영철이 형님께 진 빚을 갚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너무 마음 쓰지 마십시오. 앞으로도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저를 찾으십시오. 그날 이후 민준이는 박 회장의 회사에 정식으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실력으로 당당히 합격한 줄로만 알았습니다. 저는 아들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이 모든 사실을 가슴에 묻었습니다. 그저 아들이 회사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자신의 꿈을 펼쳐나가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민준이는 영리하고 부지런했습니다. 박 회장의 특별한 관심 속에서 그는 회사 내에서 빠르게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기억에서 현실로 돌아온 저는 손에 들린 재개발 동의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15년 전 아들의 미래를 위해 자존심을 버렸던 제 모습, 그리고 오늘 그 아들에게 버림받고 홀로 남은 제 모습, 모든 것이 부질없는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어미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문제는 그 최선을 배신으로 돌려준 아들에게 있었습니다. 제 헌신을 딛고 성공의 단꿈에 빠져 있는 그 녀석에게 이제는 현실을 알려줄 때가 되었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내 발밑의 땅이 사실은 내가 그토록 창피해하던 이 늙은 어미의 눈물과 희생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15년 만에 처음으로 박진수 회장의 비서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익숙한 비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박진수 회장 비서실입니다. 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제 신분을 밝혔습니다. 저 고 정영철 씨 아내 되는 사람입니다. 회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 인생의 두 번째 막이 이제 막 오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들에 대한 복수이자 잃어버렸던 제 자신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투쟁이 될 것이었습니다. 차가운 분노가 제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15년 만에 걸려온 전화 한 통은 박진수 회장의 평온했던 오후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정영철 씨 아내라는 목소리. 박 회장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간간히 아들 민준을 통해 안부를 전해 듣기는 했지만 그녀가 직접 연락을 해온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것도 드릴 말씀이 있다는 단호한 목소리로 박 회장은 직감했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그래, 순자 형수님이 직접 약속은 잡았나? 박 회장의 물음에 비서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회장님을 뵙겠다는 말씀만 하시고 구체적인 시간이나 장소는 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연락을 주시겠다고만. 다시 연락? 아니, 이 사람아. 이쪽에서 먼저 연락을 드리고 찾아뵈야 할 것 아닌가. 당장 형수님 연락처 알아내서 내가 직접 찾아뵙겠다고 전하게. 장소는 형수님이 편하신 곳으로 하고. 박 회장은 평소답지 않게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불길한 예감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며칠 전 민준이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머니는 시골에 계셔서 번거롭다는 말. 평생 서울을 떠난 적 없는 형수님이 갑자기 시골에 내려갈 리 없었습니다. 아들인 민준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약속은 바로 다음 날로 잡혔습니다. 제가 정한 장소는 저희 집 근처의 허름한 찻집이었습니다. 박 회장 같은 거물이 올 만한 곳은 아니었지만 저는 조금도 기죽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은 사람에게 두려운 것은 없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한 저는 창가에 앉아 끓어오르는 찬물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제 안의 분노처럼 찬물은 쉼없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찻집 문이 열리고 박 회장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최고급 맞춤 정장과 그의 존재감은 낡은 찻집의 풍경과 어울리지 않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곧장 제게로 다가왔습니다. 15년 만에 마주한 그는 세월의 흔적이 엿보였지만 여전히 형형한 눈빛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형수님, 오랜만입니다. 진작 찾아뵀어야 했는데 제가 너무 무심했습니다. 그는 제 앞에 앉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바쁘신 분이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오히려 제가 죄송합니다. 제 목소리는 저 자신도 놀랄 만큼 차분하고 냉정했습니다. 슬픔과 분노가 들끓던 마음이 역설적이게도 그를 마주하자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버린 것입니다. 박 회장은 제 안색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형수님,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십니다. 혹시 어디 편찮으신 겁니까? 민준이 녀석은 어머님이 시골에 내려가셨다고 하던데. 그의 말에 저는 희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시골이요? 네, 시골이나 다름없는 곳에 살고 있긴 합니다. 아들 눈에는 이 동네가 그렇게 보일 테지요. 제 말 속에 담긴 가시를 박 회장은 예리하게 포착했습니다. 그는 표정을 굳히며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형수님, 오늘 저를 보자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준이 그 녀석과 혹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추석날 있었던 일부터 아들 내외가 제게 퍼부었던 모욕적인 언사, 문전박대를 당하고 쫓겨났던 그날의 참상을 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기계처럼 읊어내려갔습니다. 제 이야기가 이어지는 동안 박 회장의 얼굴은 점차 굳어갔습니다. 처음에 품었던 의심은 경악으로 그리고 이내 참을 수 없는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두 눈이 이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형수님? 민준이, 그 배은망덕한 녀석이 제 어미에게 그런 짓을 했단 말입니까? 박 회장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고 손등에 핏줄이 선명하게 돋아났습니다. 제가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제 친구 영철이 아들이 그럴 리가 없다고 믿었는데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당장이라도 민준을 찾아가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였습니다. 저는 그런 그를 조용히 제지했습니다. 진정하세요, 회장님.
제가 오늘 회장님을 뵙자고 한 것은 아들을 벌해달라고 부탁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제 말에 박 회장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왜 저를 회장님께 사실을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입니다. 회장님께서 제 아들에게 베푸신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제 아들이 어떻게 갚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품속에서 재개발 동의서를 꺼내 그의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저희 동네가 재개발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제가 가진 것이라고는 이 낡은 반지하 집 한 채가 전부인데 생각지도 못한 보상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박 회장은 여전히 제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채 동의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제 결심을 밝혔습니다. 저는 이 돈을 단 한 푼도 제 아들에게 물려줄 생각이 없습니다. 이 돈은 제가 평생 갚지 못할 빚을 진 분들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은 제게 창피하다는 말 한마디로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으니까요. 제 말의 의미를 깨달은 박 회장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아들의 불효에 분노했지만 한편으로는 제 단호한 결심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미가 자식과의 연을 끊고 평생 모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결심. 그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장 무서운 복수였습니다. 형수님, 정말 그렇게까지 하시렵니까? 그래도 민준이는 형수님의 하나뿐인 아들 아닙니까?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닙니다. 제 아들은 추석날 제 손으로 직접 묻었습니다. 지금 제 앞에 계신 회장님께서도 더 이상 제 아들을 회장님의 친구 아들로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 녀석은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제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박 회장은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제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형수님.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분노가 아닌 깊은 슬픔과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바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회장님께서 제 아들에게 주셨던 모든 것을 거두어 주십시오. 회장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그 아이는 지금의 자리에 오르지 못했을 겁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누군가의 은혜와 희생 위에 서 있는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제가 그 아이에게 내리는 어미로서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찻집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 회장은 끓어오르는 분노와 친구에 대한 의리, 그리고 제 처절한 부탁 사이에서 갈등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결심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침내 굳은 결의에 찬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형수님. 형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제 손으로 직접 그 녀석의 오만한 날개를 꺾어 놓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제 아들 민준의 인생에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서곡이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숙여 그에게 마지막 예의를 표했습니다. 찻집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이상하리만큼 가벼웠습니다. 제 어깨를 짓누르던 40년의 세월이 마침내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김민준 부장, 지금 즉시 내 방으로 들어오라고 하게. 박진수 회장의 목소리는 서늘한 칼날 같았습니다. 평소 온화하던 그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분위기에 비서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끼며 급히 민준에게 연락했습니다. 그 시각 민준은 자신의 넓은 사무실에서 팀원들을 모아놓고 새로 추진할 프로젝트에 대해 열변을 토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제스처는 과장되었고 목소리에는 거만함이 묻어났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만 성공시키면 우리 부서 전체의 위상이 달라질 겁니다. 물론 가장 큰 공은 나에게 돌아오겠지. 나는 회사 역사상 최연소 상무가 될 수도 있어. 다들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정신 바짝 차리고 나만 믿고 따라와. 의심하는 놈은 필요 없어. 팀원들은 그의 카리스마와 오만함에 억지로 압도당한 척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몇몇은 불편한 기색을 애써 감추었습니다. 민주는 그들의 환호를 즐기며 최고급 가죽 의자에 거만하게 기대 앉았습니다. 그에게 세상은 온통 자신의 발 아래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의 연락이 끊긴 지 2주가 넘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진심으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달 보내야 하는 용돈 액수를 고민하며 이번 기회에 아예 요양원으로 보내버릴까 하는 패륜적인 생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비서에게서 회장님이 찾는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민주는 입꼬리를 올리며 쾌재를 불렀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상무 승진건을 논의하시려는 거겠지. 그는 팀원들에게 보란 듯이 헛기침을 하며 의기양양하게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는 그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회장실 문을 두드리며 그는 이미 상무 명패가 달린 자신의 새로운 사무실을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김민준입니다. 하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 따뜻한 격려가 아닌 살얼음판 같은 무거운 공기였습니다. 박 회장은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를 내려다본 채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김 부장, 자네 어머니는 잘 계신가? 민주는 예상치 못한 질문에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그의 장기인 능숙한 거짓말을 기계처럼 늘어놓았습니다. 아, 예. 그럼요, 회장님. 얼마 전에도 통화했는데 시골 공기가 좋다고 아주 만족해 하십니다. 제가 자주 찾아뵙지 못해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그 천연덕스러운 거짓말이 그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마지막 방아쇠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박 회장은 아주 천천히 관절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릴 듯한 속도로 몸을 돌려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지독히도 차갑고 날카로워 민준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시골이라 내가 알기로 자네 어머니는 평생 서울을 떠난 적이 없는 분인데 언제부터 그렇게 시골 생활을 시작하셨나? 자네가 보내드린 그 시골이라는 곳 주소나 한번 들어볼까? 그게 장소는 자주 옮기십니다. 친구분 댁에도 가 계시고 연세도 있으시고 해서 제가 혹시라도 폐가 될까봐 공기 좋은 곳에서 요양 좀 하시라고 특별히 마련해드렸습니다. 민주는 등에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필사적으로 둘러댔습니다. 박 회장은 책상으로 다가가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민준의 바로 앞까지 다가가 그의 눈앞에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자네, 이 사진 속 인물이 누군지 아나? 제 돌아가신 아버지 아닙니까? 그래, 내 아버지, 내 목숨을 구해준 내 유일한 친구 정영철이다. 나는 아직도 그 친구에게 진 빚을 다 갚지 못했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남긴 유일한 혈육인 자네를 내 친아들처럼 생각하고 아낌없이 이끌어주려 했지. 자네가 어미의 속을 썩일 때마다 죽은 친구 얼굴을 봐서라도 참으려고 했다. 박 회장은 사진을 내려놓고 민준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용암처럼 들끓고 있었습니다. 내가 자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마지막으로 인간으로서의 양심이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다.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말해. 자네 어머니께 무슨 짓을 한 게냐? 민주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회장이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억울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이는 어리석은 선택을 했습니다. 회장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제가 뭘 어쨌다고 이러십니까? 어머니 일은 저희 집안일입니다. 제가 알아서 잘 모시고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실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이유? 박 회장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회장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민준의 멱살을 잡을 듯 가까이 다가가 그의 귓가에 얼음 같은 목소리로 한자 한자 힘주어 속삭였습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이 회사의 부장이라는 직함, 억대의 연봉, 강남의 화려한 집, 내가 타고 다니는 외제차, 그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정말 모른단 말이냐? 내가 그토록 창피해하고 쪽팔린다며 문전박대한 내 늙은 어미가 15년 전 바로 이 자리에서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내 미래를 부탁했기 때문이라는 걸 정말 모른단 말이냐? 그 순간 민준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뇌가 작동을 멈춘 듯 귀가 멍멍해졌습니다.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흔들렸고 온몸의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감각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의 성공이 오롯이 자신의 탁월한 능력 덕분이라고 믿어왔던 그의 세계관이 거대한 망치에 맞아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거짓말, 거짓말입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가 제 실력으로 이룬 겁니다. 실력? 내 놈의 그 썩어 빠진 인성이 내 실력이라면 내가 인정하지. 배은망덕도 실력이라면 자네 실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군. 당장 이 회사에서 나가. 오늘부로 자네는 해고야. 내가 자네에게 주었던 모든 것을 오늘 이 시간부로 전부 거두어 가겠다. 자네가 사는 집, 타고 다니는 차, 자네 아내가 들고 다니는 명품 가방까지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내가 버린 늙은 어미의 눈물과 내 동정심으로 만들어진 허상이라는 걸 깨닫게 될 게다. 박 회장은 인터폰으로 경호팀을 호출했습니다. 민주는 넋이 나간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아무런 행동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단단한 팔뚝의 경호원들에게 양팔이 잡혀 질질 끌려나가면서도 그는 회장실 문이 닫히는 마지막 순간까지 박 회장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왜 어째서라는 물음만이 텅 빈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회사에서 맨몸으로 쫓겨난 민주는 비틀거리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의 세상이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카드사에서는 명품백 할부금이 연체되었다며 모든 카드 사용이 정지되었다는 냉정한 통보가, 은행에서는 거액의 아파트 중도금 대출과 자동차 리스 비용을 즉시 상환하라는 독촉이 빗발쳤습니다. 모든 것이 박 회장이 미리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민주는 공중전화로 달려가 마지막 희망인 아내 지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그녀의 목소리는 그 어떤 독촉 전화보다 차갑고 잔인했습니다. 뭐, 해고, 집도 차도 다 뺏겼다고? 당신 미쳤어?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 당신 완전히 빈털털이 된 거잖아. 여보, 나 좀 도와줘. 일단 만나서 얘기 좀. 도와달라고? 내가 미쳤어? 당신 이제 아무것도 없잖아. 내가 왜? 나도 내 살 길 찾아야지. 이혼 서류 바로 보낼 테니 도장이나 찍어.
당신 같은 무능력한 남자랑 단 하루도 더 살 수 없으니까. 무능력한 남자.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세상 최고의 능력자라고 치켜세우던 아내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전화는 매정하게 끊겼습니다. 사랑을 속삭이던 아내의 완벽한 배신은 그에게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민주는 수화기를 든 채 거리에 주저앉아 절규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감과 세상 전체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끔찍한 고립감만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화려한 도시의 네온사인이 그를 비웃는 듯 어지럽게 번져 보였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했던 그는 이제 갈 곳 없는 신세가 되어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버려졌습니다. 성공이라는 모래성이 무너져 내린 폐허 속에서 그는 비로소 희미하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불행의 시작에 자신이 쪽팔리다며 내쫓았던 늙은 어머니가 있다는 것을. 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린 후회였습니다. 그의 진짜 지옥은 이제 막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도시의 밤은 패자에게 유독 가혹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민주는 며칠 동안 거리를 헤맸습니다. 값비싼 양복은 구겨지고 더러워졌고 한때 자신감으로 빛나던 얼굴은 며칠 못 잔 사람처럼 퀭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졌는지 그 이유를 필사적으로 곱씹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억의 파편 끝에는 늘 한 사람의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창피하다며 내쫓았던 자신의 늙은 어머니. 박 회장이 쏟아냈던 분노의 말들이 뇌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 늙은 어미가 15년 전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내 미래를 부탁했다. 민주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성공 신화가 사실은 어머니의 구걸로 시작된 것이라는 진실은 그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산산조각 내는 것이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회장님이 나를 내쫓기 위해 거짓말을 한 걸 거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민주는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리며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마지막 남은 동전을 털어 공중전화로 향했습니다. 그는 박 회장의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신을 내친 진짜 이유를 알려달라고, 제발 한 번만 더 회장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비서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김민준 씨, 회장님께서는 더 이상 당신과 할 이야기가 없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알아두십시오. 당신이 이 회사에 발을 들릴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당신의 어머니께서 회장님의 예든인 정영철 씨의 부인이셨기 때문입니다. 회장님은 친구분의 아들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당신을 품었지만 당신은 그 은혜를 배신으로 갚았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민주는 수화기를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자신의 성공은 신기루였고 자신은 그저 죽은 아버지와 늙은 어머니의 후광에 기생하던 벌레에 불과했습니다. 처절한 진실 앞에서 그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며칠 만에 허름한 여관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 안에는 이혼 서류를 던져놓고 떠난 아내 지영의 흔적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남기고 간 메모에는 날카로운 비수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 무능력 때문에 내 인생까지 망칠 순 없어.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할 테니 그런 줄 알아. 민주는 종이를 구겨 던지며 실성한 듯 웃었습니다. 성공의 단꿈을 함께 꾸던 동반자는 배가 가라앉자 가장 먼저 쥐새끼처럼 도망쳤습니다. 사랑도 성공도 부와 명예도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그는 며칠을 술로 보냈습니다.
술에 취해 잠이 들면 꿈속에서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굳은 살 박인 손으로 그의 밥 위에 반찬을 얹어주던 어머니, 밤새 그의 열을 닦아주던 어머니, 문전박대를 당하고도 그의 발치에 약과 꾸러미를 놓고 가던 어머니, 어머니 내가 잘못했어요. 민주는 꿈속에서 울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술에서 깨면 지독한 현실이 그를 덮쳤습니다. 그는 왜 자신이 어머니에게 그렇게 모질게 굴었는지 스스로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허영심에 물들고 성공에 대한 오만에 눈이 멀어 자신을 존재하게 한 뿌리를 스스로 잘라버린 것입니다. 며칠 후 민주는 마지막 남은 돈을 털어 허름한 국밥집에서 끼니를 때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TV 뉴스에서 익숙한 동네의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서울시의 마지막 남은 달동네로 불리던 희망동 일대가 대규모 재개발 지역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수십억 원대에 달하는 막대한 보상금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 희망동, 그곳은 어머니가 사는 동네였습니다. 민주는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수십억 원. 그 돈이면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그 이상을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나락으로 떨어진 그의 눈에 탐욕스러운 불꽃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어머니에겐 내가 있잖아. 하나뿐인 아들. 그 돈은 당연히 내 것이 되어야 해. 내가 그 돈으로 재기해서 어머니를 호강시켜드리면 돼. 그럼 어머니도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자기 합리화는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무작정 희망동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의 반지하 집. 그가 그토록 창피해하고 다시는 오고 싶지 않았던 그곳이 이제는 그의 마지막 희망이 되었습니다. 집 앞에 다다르자 민주는 차마 문을 두드리지 못하고 망설였습니다. 문전박대하던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는 집 앞에 쭈그리고 앉아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문이 열리고 예전보다 훨씬 더 꼿꼿하고 단단해 보이는 어머니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만든 듯한 간결하지만 품이 있는 옷차림이었습니다. 민주는 달려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민준이에요. 저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제 발치에 엎드려 있는 남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때는 제 세상의 전부였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저 제 인생을 망가뜨린 낯선 남자에 불과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제발 저 좀 용서해 주세요. 네. 그는 눈물을 쏟아내며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그의 모습은 처량했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용서? 내가 너를 용서할 것 같으냐? 어머니, 제가 다 잃었어요. 회사에서도 쫓겨나고 집도 차도 다 뺏기고 지영이도 저를 떠났어요. 이제 저한테는 어머니밖에 없어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그의 절박한 애원 속에서 저는 진정한 뉘우침이 아닌 마지막 동아줄이라도 잡으려는 이기심을 보았습니다. 특히 어머니밖에 없다는 그의 말은 제게 남은 마지막 연민마저 거두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쓸모가 없어진 게냐? 내 성공에 방해가 되던 늙은 어미가 이제 내가 망하고 나니 유일한 희망이 되었더란 말이냐? 저는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정말 용서를 빌러온 것이냐? 아니면 이 집이 재개발된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것이냐? 제 말에 민준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전곡을 찔린 자의 비겁한 동요였습니다. 그의 마지막 희망, 그의 추악한 속내를
제가 꿰뚫어 본 것입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부들부들 떨고만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를 상대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를 그냥 길바닥의 돌멩이처럼 지나쳐 제 갈 길을 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필사적으로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골목길, 제 앞에는 한때 제 세상의 전부였던 남자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어미를 찾아온 아들. 그의 눈물 젖은 얼굴 위로 지난 40년의 세월이 덧없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를 내려다보며 제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어떻게 장식해야 할지 조용히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 지독한 인연의 매듭을 이제는 제 손으로 완전히 끊어내야 할 때였습니다. 어머니, 한 번만, 제발 단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평생 속죄하며 살게요. 어머니 모시고 정말 잘할게요. 민주는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어린아이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의 처절한 모습에 골목을 지나던 몇몇 사람들이 힐끔거리며 쳐다보았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기회,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었는지 너는 기억이나 하느냐? 내가 처음으로 내게 거짓말을 했을 때 나는 모른 척 눈 감아 주었다. 내가 처음으로 며느리 편을 들며 내 가슴에 비수를 꽂았을 때 나는 아들의 가정을 위해 참아주었다. 내가 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며 문전박대를 했을 때조차 나는 너를 원망하기보다 내 자신을 탓했다. 그것이 내가 너에게 주었던 마지막 기회였다. 제 목소리는 마른 나뭇잎처럼 건조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주는 제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떨군 채 흐느낄 뿐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용서를 빌고 싶었다면 모든 것을 잃기 전에 찾아왔어야지. 내가 그토록 자랑하던 그 회사에서 내 발로 걸어 나와 내 앞에 무릎을 꿇었어야지. 하지만 너는 그러지 않았다. 너는 마지막 순간까지 너의 성공이라는 신기루를 붙잡고 있었고 그것이 무너지고 나서야 이 늙은 어미를 마지막 동아줄로 생각하고 찾아온 것뿐이다. 아닙니다, 어머니. 정말 아니에요. 저는 이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이제야 알았단 말입니다. 깨달았다고? 저는 헛웃음을 쳤습니다.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필요해진 것이겠지. 내가 아니라 내가 곧 받게 될 그 돈이 말이다. 내 눈빛이 말해주고 있다. 너는 여전히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있는 수십억 원의 보상금을 보고 있어. 제 말이 그의 심장을 꿰뚫었는지 민준의 어깨가 크게 들썩였습니다. 그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제 예상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골목 어귀에서 또 다른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이혼 서류를 보내겠다며 모질게 돌아섰던 며느리 지영이었습니다. 그녀 역시 민준처럼 초라한 행색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짜고짜 제 앞에 와서 민준과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이 사람이 다 어리석어서 그랬어요. 어머니, 제발 저희 좀 용서해 주세요. 저희 다시 합칠게요. 어머니 모시고 정말 잘 살게요. 뻔뻔하기 짝이 없는 그녀의 모습에 저는 실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민준을 탓하며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듯 억울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재개발 보상금 소식을 듣고 마지막 기회를 잡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추악한 연극을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그냥 지나쳐 제 갈 길을 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과 지영은 필사적으로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머니, 이대로 저희를 버리지 마세요. 저희 정말 이대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제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네. 어머니. 두 사람의 애원에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연민의 불씨마저 완전히 꺼져버렸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향해 제 마지막 선고를 내렸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했구나. 너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너희는 돈과 명예를 잃은 것이 아니다. 너희는 너희를 위해 목숨까지 바칠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을 잃은 것이다. 저는 품속에서 재개발 동의서와 함께 변호사에게 공증까지 받아놓은 기부 약정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눈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원하던 돈이다. 이 낡은 집 한 채가 내 평생의 가난이 너희가 그토록 탐내던 수십억 원의 돈으로 바뀌는 증서다. 두 사람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이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향해 싸늘하게 웃으며 약정서의 내용을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본인 박순자는 희망동 재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보상금 전액을 불우한 환경의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재단에 기부할 것을 약속합니다. 뭐라고요? 기부라고요? 전액을? 민준과 지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저와 약정서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걸 왜 남 좋은 일에 다 써요? 저희는요?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지영이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민준 역시 넋이 나간 표정으로 제게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안 돼요. 제발 그것만은 그 돈만 있으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제가 정말 잘할게요. 저는 그들의 마지막 발악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너희에게 줄 유산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이었다. 어미를 공경하고 은혜를 갚을 줄 알며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보살필 줄 아는 따뜻한 마음. 하지만 너희는 스스로 그 유산을 받을 자격을 걷어차 버렸다. 저는 약정서를 다시 품에 넣고 그들을 지나쳐 걸었습니다. 등 뒤에서 두 사람의 절규와 원망 섞인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40년 동안 제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오롯이 박순자라는 이름의 한 사람으로 제 인생의 새로운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만을 든 채 정들었던 반지하 집을 나섰습니다. 집 앞 골목길에는 여전히 민준이 너클 잃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며칠 사이에 폭삭 늙어버린 모습이었습니다. 저를 발견한 그는 힘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끝내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뒤늦은 후회와 회한이 가득했지만 이미 모든 것은 끝난 후였습니다. 저는 그를 지나쳐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해진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든 그곳이 바로 제 새로운 삶의 시작점이 될 것이었습니다. 버스에 올라 창가에 앉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빠르게 멀어지는 낡은 동네의 풍경과 그곳에 홀로 남겨진 아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짜 유산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제 마지막 가르침을 저 어리석은 아들이 언젠가는 깨닫게 될 날이 올까요? 그 답은 바람만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버스는 새로운 세상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의 진짜 봄날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오늘의 이바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의 끝에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결국 가장 아픈 배신을 겪어야 했던 한 어머니의 슬픈 독백이었을까요? 아니면 부모의 희생을 당연시하며 오만하게 살아가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후회하는 한 어리석은 아들의 비극이었을까요? 어쩌면 이 이야기는 돈이 사람의 도리보다 위에 있다고 믿는 이 시대의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유산은 통장 속의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 속에 남기는 것이라는 어머니의 마지막 가르침처럼 말입니다.